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 점의 미안함도 없었다.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니. 내 동생 휴대폰이 고장나서 사줬다. 너는 어차피 학교만 졸업하면 시집갈 건데 돈이 왜 필요해?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늘 그래왔듯 가족에게는 투명 인간과 같았다. 오직 남동생의 학업과 미래만이 그들의 관심사였다. 그녀의 꿈, 그녀의 노력, 그녀의 고통은 모두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것이었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잔인한 말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 돈 벌기 싫으면 좋은 남자 만나서 팔자고 쳐. 네가 그러고 있으니 집안이 가난한 거야. 전화가 끊어지고 서아는 차가운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버린 탓일까. 그녀의 삶은 마치 끝없는 겨울 같았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졸업이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다음 날 새벽 간절한 기다림 끝에 배달 앱에 하나의 호출이 떴다. 그것은 평범한 식사가 아니었다. 서울의 가장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라운제나라는 고급 주택가였다. 배달 품목은 이름도 낯선 한정판 주류와 최고급 요리였다. 배달비가 평소에 몇 배나 되는 고액이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는 호출을 수락했다. 이 돈이면 며칠은 버틸 수 있을 터였다. 라운젠에 도착한 서아는 길을 헤맸다. 거대한 저택들이 숲처럼 늘어서 있었고 번호도 규칙 없이 엉켜 있었다. 그녀는 지도를 보며 겨우 목적지에 다다랐다. 문 앞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자는 서아를 보더니 다급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늦었잖아. 대체 어디서 뭐 하다 온 거야? 다들 너 기다리고 있었어. 서아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저기요, 저는 배달 왔는데요. 여자는 서아의 말을 듣는 둥마는둥하며 그녀의 손에 작은 열쇠 꾸러미를 쥐어주었다. 빨리 들어가. 저쪽 길 끝에 있는 가장 큰 건물이야. 늦으면 큰일 나. 내가 대신 접수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방번호만 확인해. 빨리. 여자는 다급하게 그녀를 밀어넣고는 사라졌다. 서아는 영문을 모르겠는 상황에 혼란스러웠지만 배달을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가 가리킨 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외관을 자랑하는 호텔이었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열쇠 꾸러미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고 3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그녀는 열쇠에 적힌 393호라는 숫자를 찾아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희미한 달빛만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침대 위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서아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인기척을 느끼고 그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그녀는 발밑에 뒹굴고 있는 빈 약병들을 발견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남자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다. 그는 몽롱한 상태였지만 본능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느꼈는지 팔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그에게서 풍기는 알 수 없는 향기가 그녀의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서아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지만 그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아는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다. 그녀는 그의 손을 겨우 뿌리치고 방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녀의 폐를 찢는 듯 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호텔을 벗어나 골목을 지나 그녀는 무작정 달렸다. 뒤늦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그녀의 등 뒤를 쫓아왔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달렸다. 그녀가 길거리에 쓰러지듯 멈춰 섰을 때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배달 왔던 음식도 그녀의 스마트폰도 심지어 그녀의 지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몸만 남았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다는 것을. 서아의 눈은 천장으로 향했다. 곰팡이가 피어 얼룩진 좁은 방이었다. 지난밤의 공포가 아직도 그녀의 몸을 옥죄는 듯했다.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텅 빈 지갑과 찢어진 옷자락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불규칙한 구토 증상과 어지러움이 그녀의 몸을 괴롭혔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손을 떨며 한 약국을 찾아갔다. 약사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건넸다. 화장실에서 확인한 두 줄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그러나 슬픔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찾아간 무료 진료소에서 의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축하해요. 아이가 넷이에요. 의사의 말에 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4명이라니. 그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희망보다는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다. 의사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산모님은 영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의사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서아는 텅 빈 눈으로 흑백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점들은 그녀의 뱃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생명의 신비가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짊어지게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탓할 수 없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 모든 고통은 오직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와 오빠에게는 더욱이 그녀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다. 밥상머리에서 어머니와 오빠는 그녀의 미래를 놓고 흥정하고 있었다. 아유, 저 쓸모없는 것. 학비 대줬더니 기껏 한다는 짓이. 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래도 이번에 박노인네한테 팔아버리면 동생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좋지. 박노인네가 3천만 원이나 준대. 뭐 3천만 원. 오빠의 눈이 번뜩였다. 그럼 내 결혼 자금은 충분하겠네. 근데 엄마 제 뱃속에 있는 건 어떻게 해? 그거 박노인네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조용히 병원 가서 수술시키면 돼. 아는 병원이 있으니까. 어머니는 마치 짐승을 다루듯 차갑게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서아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 가치는 오직 3천만 원 뿐이었다. 그녀의 몸은, 그녀의 미래는, 그리고 그녀 뱃속의 아이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서아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는 흐느끼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이 세상에 그녀 혼자 남겨진 것만 같았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4명의 아이들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유일한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 그녀는 그들을 지켜야만 했다. 한편 태산그룹의 후계자인 이민주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깨어났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다.
몸은 끈적거렸고 낯선 여자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더듬었다. 늘 끼고 다니던 조그만 옥반지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지난밤이 평소와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여성과의 접촉을 꺼렸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는 낯선 여자의 온기와 접촉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옆에 놓여있던 전화기를 집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 그리고 그 방에 들어왔던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뭘 가져갔는지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주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독극물을 먹고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의 옥반지 그에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어머니가 주신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었다. 그가 잠든 사이 누군가 그의 방에 들어왔고 그 옥반지를 가져갔다.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상황이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쳤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그가 몽롱한 의식 속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녀는 그의 옥반지를 가져갔을까? 민주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분노와 동시에 희미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비서에게 다시 한번 명령했다. 어떻게든 그 여자를 찾아내. 그리고 내게 직접 데려와. 이때까지만 해도 민주는 자신의 삶이 한낱 강도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옥반지를 가져간 그 여인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열쇠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서한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홀로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고 민주는 그녀가 가져간 작은 옥반지 하나에 집착하며 그녀를 찾아 나서고 있었다. 둘의 운명은 각자의 절망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다시 한번 엮이기 시작했다. 이민주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 그 여자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눈빛, 희미한 공포, 그리고 그가 몽롱한 의식 속에서 느꼈던 따뜻한 천이 자꾸만 그의 감각을 자극했다. 그는 비서에게 그날 밤 호텔의 모든 CCTV와 출입 기록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것은 사라진 옥반지뿐이었다. 그에게는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씨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차를 몰고 홀로 한적한 절을 찾았다.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 태산그룹의 안주인이자 모든 일을 조용히 처리하는 권력의 심장 이정숙 여사가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방문을 예상했다는 듯 고즈넉한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그날 밤의 일과 옥반지가 사라진 사실을 털어놓았다. 정숙 여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내면에 있는 변화를 감지했다. 평소라면 어떤 여자에게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던 아들이 한 여자의 존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 반지는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상징이란다. 누군가에게 쉽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지. 정숙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네가 그 반지를 잃어버릴 만큼 흔들렸다면 어쩌면 그 아이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희망일지도 모르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태산그룹의 후계자는 지난 5세대 동안 오직 한 명이었다. 가문은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왔다. 그들은 이민준이 결혼하여 대를 잇기를 간절히 바랐다. 정숙 여사는 민준에게 한 가지 소문을 전했다. 서울의 어느 무료 진료소에서 한 젊은 여인이 임신 9개월인데도 영양실조에 걸린 채 뱃속에 4명의 아이를 품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 소식은 가십거리로 치부되기 쉬웠지만 정숙 여사의 직감은 그 여인이 바로 민준이 찾는 그녀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가문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 그 여인을 찾아 나섰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했다. 이씨 가문의 대를 이을 황금 같은 아이들을 찾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감정이나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가문의 미래만이 중요했다. 한편 서한은 그날 밤 이후로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의 존재는 하루하루 커져갔고 그녀의 몸은 영양실조로 인해 점점 더 쇠약해졌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어머니와 오빠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박노인과 혼사를 확정지었고 서한은 거부할 권리가 없었다. 네가 이대로 가면 뱃속의 것 때문에 그 좋은 혼사를 망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당장 병원 가서 깨끗이 정리하고 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서한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안 돼요, 엄마. 제발. 아이들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그들의 귀에 닿지 않았다. 오빠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힘으로 제압하려 했다. 네가 이 결혼만 하면 우리는 돈방석에 앉을 수 있어. 네가 뭔데 우리 앞길을 막아. 그의 눈빛에는 탐욕만이 가득했다. 서한은 그들의 눈에서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을 벌어다 줄 상품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머니는 서아의 뺨을 때렸다. 그녀의 손자국이 서아의 뺨에 선명하게 남았다. 주제넘게 굴지 마. 네가 우리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나 생각해. 우리가 너를 키운 게 아까워 죽겠어. 네 동생 결혼 자금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운 칼날과 같았다. 서한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듯 발버둥 치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절망의 외침에 불과했다. 그녀의 뱃속에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그녀가 지켜야 할 이유인 4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다. 그들은 서아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 했다. 서아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쳤다. 도와주세요,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앞은 흐릿해졌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절망의 끝에서 서아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이민준이었다. 그의 등장에 서아의 어머니와 오빠는 순간 얼어붙었다. 민준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그의 목소리는 북풍처럼 날카로웠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 여자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환자입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서아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수표 한 장을 내밀었다. 당신들이 요구한 돈 전부 여기 있습니다. 이 돈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여자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당신들이 다시 이 여자의 인생에 끼어들려고 한다면 그때는 이 돈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협박이 아닌 차가운 경고였다. 서아의 어머니는 돈 앞에서 굴복했다. 그녀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수표를 낚아채고는 서아를 노려보며 말했다. 꼴 좋다. 네가 감히 나를 버려 잘 살아봐라. 지옥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서아의 심장을 찔렀다. 서아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채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마지막까지 상처를 남기고 돌아섰다. 서아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도 아니었다는 것을. 민주는 그녀를 자신의 채 태웠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지옥에서 다른 지옥으로 옮겨진 것 같았다. 민주는 그녀를 힐끗 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이제 당신은 안전해. 당신과 아이들 내가 지켜줄 거야.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서에게는 낯설기만 했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늘 배신과 상처의 연속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태산그룹의 본가였다.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외관은 그녀의 낡은 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넓은 정원에는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가 서 있었고 현관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아가씨라고 불렀다. 서아는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녀는 그들의 친절함이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 귀한 손님이 아니라 그저 넷이나 되는 아이들을 품은 이씨 가문의 귀한 자산일 뿐이었다. 민준의 어머니 정숙 여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서아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대신 냉정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보였다. 네가 우리 가문의 희망을 품고 있는 아이로구나. 나는 너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너는 그저 아이들을 건강하게 낳아주면 된다. 그러면 너는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말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다. 서아는 그녀의 눈에서 욕망과 냉정함만을 읽을 수 있었다. 서아는 그녀의 방으로 안내받았다. 그녀의 방은 그녀가 살던 작은 원룸의 수십 배나 되는 크기였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침대는 구름처럼 푹신했다. 화장실에는 온갖 종류의 최고급 목욕 용품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에서 위화감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치 화려한 새장에 갇힌 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그녀를 지키는 경호원들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유는 사라졌다. 민주는 서아의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그녀의 방을 방문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음식과 영양제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공허함을 읽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애썼지만 그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늘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려왔다. 어머니는 그에게 엄격했고 그는 늘 혼자였다. 여성과의 접촉을 꺼리는 그의 습관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이 조건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는 늘 사랑을 두려워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그녀의 방으로 찾아왔다. 서아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그날 밤 일은 내 잘못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이 모든 짐을 지게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아는 그의 진심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보았다. 그는 부유했지만 그녀만큼이나 외로운 사람이었다. 두 개의 고독한 영혼이 잠시나마 서로에게 기댔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태산그룹의 창립 100주년 기념 연회는 서울의 가장 화려한 호텔에서 열렸다. 샹들리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났고 연회장에는 최고급 양주와 음식들이 가득했다. 연회장은 명품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두 태산그룹의 후계자 이민준의 새로운 파트너가 누구일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아는 민준이 특별히 맞춰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순수함을 돋보이게 하는 드레스였다. 그녀의 배는 이제 눈에 띄게 불러 있었고 그 때문에 그녀는 더욱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 과분하다고 느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에 있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힘을 주려는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몸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 질투, 그리고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다. 저 여자 누구야? 배가 남산만한데. 듣자 하니 이민준 씨 아이를 임신했다나 봐. 그것도 넷이나. 세상의 얼굴은 순진하게 생겼는데 속으로는 계산이 엄청났나 보네. 그럴 줄 알았어. 이민준 씨한테 접근하는 여자들은 다 저런 식이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서아의 귀에 들려왔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들의 말에 반박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서아의 대학 동기였던 김지수였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세아와 설마 너야 너. 여기 외부 있어 배는 또 뭐야. 김지수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다들 이 여자 좀 보세요. 이 여자가 바로 저번 학기까지 배달 알바를 하던 서아예요.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려던 그 서아. 사람들은 김지수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서아에게 더욱 집중되었다. 서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에게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 같았다. 김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이 여자가 돈 때문에 늙은 남자한테 시집가려 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이민준 씨를 꼬셨나 봐. 대단하네. 4명이나 임신하다니 이민준 씨도 속았나 보네. 그녀의 말은 서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았다. 서아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놓고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민준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는 그녀의 손에 자신의 옥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연회장 전체를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다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의 말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제 반려자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 서아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뱃속에 품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은 바로 이씨 가문의 소중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직접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저의 전부입니다. 그녀는 저의 유일한 전부입니다. 그의 말에 연 회장은 술렁였다. 그들은 민준이 그토록 아끼는 옥반지를 서에게 줬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민준의 눈에서 장난기가 아닌 진심을 보았다. 그는 진심으로 서아를 사랑하고 있었다. 민준은 김지수에게 다가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김지수 씨, 당신의 행동은 우리 태산그룹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우리 그룹과의 모든 거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김지수는 민준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달았다. 민준은 다시 서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괜찮아요.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그의 말에 서아는 온몸의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꿈만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서아는 휴대폰 화면에 뜬 엄마라는 두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며칠 전 그토록 차갑게 그녀를 버렸던 사람의 이름이었다. 민준의 곁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지만 어머니의 존재는 그녀의 평화를 깨뜨리는 작은 돌멩이 같았다. 그녀는 전화 받기를 주저했다. 민준은 그녀의 망설임을 알아채고 조용히 말했다. 받아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세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아는 용기를 얻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서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서아, 내 딸 서아, 네가 TV에 나온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 딸이 이렇게 성공하다니 이제야 효도하는구나.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계산적인 비릿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서에게 지난날의 일은 모두 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며 자신과 오빠가 서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마치 그들이 그녀에게 했던 모든 악행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서아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울컥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 같은 것들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민주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서아의 손을 잡았다. 그는 서아의 감정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릴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제안에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그들은 한적한 카페에서 어머니와 오빠를 만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탐욕이 가득했다. 그들은 민준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다. 사위, 우리가 그동안 서아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몰라. 다 사위 같은 사람 만나게 하려고 그런 거지. 이제야 우리 노력의 결실을 맺는구나. 어머니의 말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뻔뻔했다. 오빠는 민준에게 접근하여 은근히 돈을 요구했다. 매형, 저 취직 좀 시켜주세요. 저는 매형 같은 사람 옆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들의 말은 서아의 마지막 남은 정마저 앗아갔다. 서아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엄마, 오빠, 이제 그만해.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들,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집안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했던 말들, 그건 다 거짓이었어. 내가 임신했을 때 나를 돈 받고 팔아넘기려 했던 것도 다 사랑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서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다 널 위한 거였어. 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기를 바랐던 거지. 우리는 늘 네 편이었어. 거짓말마 서아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나를 키운 적이 없어. 나를 이용만 했을 뿐이야. 내 돈을 훔치고 내 꿈을 짓밟고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어. 나는 엄마와 오빠의 인형이 아니야. 나는 서아, 내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토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빠는 서아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민준이 그의 팔을 잡았다. 민준의 눈은 차가운 얼음처럼 빛났다. 감히 내 여자에게 손을 대려고 합니까?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기생충에 불과합니다. 다시는 그녀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또다시 그녀를 힘들게 한다면 그때는 당신들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위협이 아닌 단호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와 오빠는 민준의 위압적인 태도에 겁을 먹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서아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돌아보며 떠났다. 서아는 그들의 마지막 눈빛을 보며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민준이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울어도 괜찮아요.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아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을 토해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자유와 해방의 눈물이기도 했다. 이 사건을 통해 서아는 비로소 자신의 과거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 역시 그녀의 아픔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마주했다. 그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조건부적인 사랑과 서아의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은 닮아 있었다. 그는 서아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아의 가족이 떠난 후 태산그룹의 저택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침범하는 이들이 없었고 민준의 곁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안식처를 찾은 듯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민준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까지 얻지는 못했다. 서아는 여전히 그를 향해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지만 그들의 관계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끝날 꿈이라고 믿었다. 민준은 그녀의 마음을 알았지만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그녀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적인 태도로 그녀를 대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해 주었고 그녀가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는 것을 보면 그녀의 방에 조용히 찾아와 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가도 멈칫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여성 혐오증은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팔에 스치기라도 하면 온몸이 굳어버리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온기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서아는 창가에 앉아 드로잉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처럼 그림에 몰두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무슨 그림을 그리세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서아는 화들짝 놀랐다. 그녀는 드로잉북을 황급히 덮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했다. 민주는 그녀의 불안함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쥐어 있던 드로잉북을 조심스럽게 가져와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스케치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다. 그림 속 아이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네요.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목소리였다. 당신은 왜 그림을 포기했나요? 그의 질문에 서아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의 꿈은 그녀의 가족에게는 한낱 쓸모없는 것이었다. 그녀의 그림은 그들에게 어떤 가치도 없었다. 저는 저에게 그림을 그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그림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서아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당신의 그림은 가치가 있어요. 당신의 그림에는 당신의 삶과 당신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당신의 그림은 당신의 전부예요. 그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보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민주는 그녀의 그림을, 그녀의 가치를, 그녀의 꿈을 존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아는 민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가난한 삶, 가족의 배신, 그리고 그녀가 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공포까지. 민주는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랑 아이들이 당신의 편이에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아는 모든 긴장을 풀고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민주는 그녀의 곁에서 점차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고, 서아는 그의 사랑 속에서 점차 자신을 회복해 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보다는 깊은 우정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삶의 동반자에 가까웠다.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뱃속에 있는 4명의 아이들은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자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민주는 차를 몰았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서아는 진통에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고통으로 뒤덮여 있었고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보다 훨씬 차가웠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공포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지금껏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었고,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힘이 되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서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서아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민준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희미한 두려움과 함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믿음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서아는 분만실로 옮겨졌다. 민준은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나를 믿어. 당신은 강하니까 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서아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길고 긴 시간이 흘렀다. 서아의 고통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온몸의 힘을 쥐어짜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안과 공포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은 그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그는 그 아이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동과 기쁨이 가득했다. 그리고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는 4명의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4명의 아이들을 한 명씩 품에 안았다. 그들은 모두 그를 쏙 빼닮아 있었다. 그들의 작은 손가락과 발가락은 완벽했고 그들의 작은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4명의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그는 4명의 아이들의 존재를 느끼며 그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완전해졌음을 깨달았다. 서아는 지쳐서 잠이 들었다. 민주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심장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민준의 어머니 정숙 여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4명의 손주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동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동안 짊어져 왔던 가문의 무게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민준아, 정말 대견하다. 정말 고맙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아들을 향한 자랑스러움과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는 어머니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어머니와 화해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권력과 의무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었다. 서아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그녀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안긴 아이들을 보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이민준의 저택은 더 이상 고요한 공간이 아니었다. 4명의 아기들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리면 집 전체가 작은 폭풍에 휩쓸리는 듯했다. 민준과 서아는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민준은 이제 회사 일이 아닌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지쳐서 잠이 든 서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칭얼대는 아기를 안고 조용히 밤길을 걸었다. 그의 어깨에는 이제 가문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 대신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따뜻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해 애썼다. 아이들의 작은 기침소리에도 밤새도록 잠 못 이루었고 아이들의 작은 미소에도 세상 전부를 얻은 듯 행복해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언론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 보기 시작했다. 민준과 서한은 아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이 낮잠에 든 조용한 시간에 서한은 오랜만에 드로잉북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붓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을 그리지 않았다. 그녀의 붓은 아이들의 작고 통통한 손가락 민준의 다정한 미소 그리고 햇살 가득한 창밖 풍경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민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서아 씨, 당신의 그림은 이제 당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어야 해요. 민준의 말에 서한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가 당신의 시간을 만들어 줄게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저는 당신을 응원해요. 당신이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당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요. 민준은 그녀의 그림을 보고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에게 서울의 한적한 곳에 작은 미술관을 선물했다. 그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장소였다. 서한은 그곳에 희망의 화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림을 가르치기로 했다. 그녀는 돈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다. 미술관의 개관식 날 서한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룬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제 아내는 이 미술관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고 싶어 합니다. 이 미술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희망을 낳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서한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의 말에서 자신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사랑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 미술관을 운영하며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깊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따뜻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은.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믿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 개의 고독한 영혼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 같았다. 세월이 흘러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태산그룹의 저택은 더 이상 정적만이 감도는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집 안 곳곳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알록달록한 장난감들이 굴러다녔다. 4명의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아장아장 걷고 뛰어다녔다. 첫째인 하람은 민준을 쏙 빼닮아 차분하고 사려 깊었고, 둘째인 하율은 서아처럼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셋째인 하민은 활발하고 장난기가 넘쳤고, 막내인 하주는 애교가 많아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민주는 더 이상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가득했다. 그는 출근하기 전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의 삶은 오직 아이들과 서아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의 마음은 서아와 아이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여성의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아의 손을 잡는 것이 그의 삶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었다. 서아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고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의 든든한 보호 속에서,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재롱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희망의 화실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화실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고, 그녀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아픔, 그녀의 슬픔, 그리고 그녀의 행복까지.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서하는 거실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민준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민준은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서아는 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민준은 서아를 보자마자 아이들과의 놀이를 멈추고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었다. 힘들지 않아요. 민준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해요. 당신과 아이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꿈만 같아요. 서아는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이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현실이었고, 그 현실은 그녀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고통을 보상해 줄 만큼 충분히 아름다웠다. 민주는 그녀의 손에 끼워진 옥반지를 바라보았다. 이 반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 주었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가득했다. 서아는 반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옥반지는 더 이상 운명의 굴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증표였고, 그들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은 완벽했다. 부족한 것 하나 없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삶은 끝없는 겨울처럼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아름다운 봄날로 만들어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 개의 고독한 영혼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겨울밤을 가로질렀다.
서아는 낡은 패딩 점퍼를 여미며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배에서는 허기진 통증이 날카롭게 찌르고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배달앱의 호출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잔액 부족이라는 빨간 글씨가 그녀의 눈을 찔렀다. 며칠 전 힘들게 벌어 통장에 입금했던 학비와 생활비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엄마, 제 배달 수익금 다 가져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